기업 세금. 이거 정말 골치 아프시죠?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랑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이 둘 중에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14가지를 속 시원하게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정답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아마 많은 대표님들 또 실무자분들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밤잠 설치실 겁니다. 대체 어떤 공제가 우리 회사에 더 이득일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을 더 뽑았을 때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요. 오른쪽은 기존 직원들 월급을 올려줬을 때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입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감이 확 오실 겁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두 제도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 수를 보느냐 아니면 돈, 즉 임금을 보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통합고용세액공제는요, 작년보다 늘어난 인원수, 딱 그만큼만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요, 일단 임금 인상 조건만 맞으면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회사에 있는 기존 직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인지 제가 숫자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에요. 올해 열심히 해서 1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101명이 됐어요. 자, 이럴 때 통합고용세액공제는요. 딱 그 새로 늘어난 1명, 오직 이 1명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직원이 100명인 회사, 이번엔 사람을 더 뽑진 않았어요. 대신 직원들 평균 임금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혜택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인원이 몇 명일까요? 네, 바로 100명 전체입니다. 1명이 아니라 100명이요. 와, 이 차이 감이 오시죠? 와, 정말 강력한 한마디 아닌가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전체 직원 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그냥 눈덩이처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혜택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 3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첫째, 막 시작한 신생기업. 통합고용은 1년 차부터 바로 되는데 근로소득 증대는 과거 데이터가 필요해서 최소 5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추징 규정. 통합고용은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직원이 줄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근데 근로소득 증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제 횟수. 통합고용은 조건만 맞으면 여러 번 가능한데 근로소득 증대는 그 해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 두 제도가 어떤 직원을 더 예뻐하고 어떤 기업을 더 밀어주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뜯어보면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속내,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뭔지 슬쩍 엿볼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은 딱 봐도 편애가 좀 있습니다. 청년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을 채용하면 혜택을 확 더 줘요. 지방에 있는 회사도 더 챙겨주고요. 딱 보이죠? 특정 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가요. 자, 그런데 근로소득증대는 어떠냐? 이런 차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공평해요. 청년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똑같이 봅니다. 왜냐고요? 이 제도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그래서 월급 올려줬어? 이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 많이 버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둘이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합고용은 연봉이 얼마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근로소득 증대는 아주 단호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연봉 7천만 원을 넘게 받은 직원은 그냥 계산해서 빼버립니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혜택이 고소득자보다는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집중되게끔 설계한 거죠.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두 제도의 정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통합고용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존 직원들 월급이 좀 깎여도 사람만 한 명 더 뽑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사람 수만 보니까요. 하지만 근로소득 증대는 어떻죠? 이름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근로소득 증대. 월급 안 올려주면 이 제도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예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업무하실 때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 디테일한 차이점들 최종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업종. 통합고용은 유흥주점 같은 일부 업종은 안 되는데 근로소득 증대는 업종 안 가립니다. 모두 오케이. 둘째, 퇴사자.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통합고용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계산에 넣거든요. 근데 근로소득 증대는 뺍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것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 마지막 셋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소득 증대에선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서류 준비할 때도 달라요. 통합고용은 좀 유연합니다. 원천징수 자료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낸 기록이든 셋 중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 증대는 아주 깐깐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이것만 인정해 줍니다. 훨씬 엄격하죠.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차이점들이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 회사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회사의 규모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핵심 멤버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해서 내실을 다질 것인가?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14가지 핵심 차이점이 여러분 회사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